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는 않지만 그의 철학을 살펴보면 상당히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한 철학가의 사상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인데요. 그는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주요 저서는 너무도 유명한 존재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존재와 시간 중 피토와 기투에 대해 대략적 개요만 살펴봅니다.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하는 방향은 하이데거 자체가 아니라 하이데거 사상을 플라톤의 사상과 비교하여 접목시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먼저 국어 비문학에 출제되었던 지문으로 시작합니다. 지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것일까? 전형적인 소크라테스 특유의 대화법인 산파술이며 그중 역설법을 사용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상의 이데아계에서 진리를 배웠지만 지상에서의 삶을 얻으면서 진리를 망각합니다. 그럼에도 메테강물을 반컵만 드링킹하였기에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플라톤의 이데아 1편을 공부하고 옵니다. 천상의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 소크라테스의 설명은 한낱 조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아계의 존재를 믿지 않는 현대인들은 이런 패러독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패러독스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색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신이 선택하지도 만들지도 않은 세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유와 상관없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이런 상태를 하이데거는 피토성이라 이름 붙입니다. 투성이가 아니라 피토된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피토성은 인간의 기분, 그 중에서도 불안을 통해 자각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의 어느 순간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혹은 머지않아 죽을 나에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와 같은 불안을 내포한 물음은 누구에게나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가? 라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이 이미 이 세상에 던져졌고 여기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 즉 피토성을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피토성을 자각할 때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포착해서 재구성하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시도를 기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세계 속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던져진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자각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포착해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합니다. 죽음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던져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소크라테스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앞서의 패러독스에 대해 하이데거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불안과 죽음의 자각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국어 비문학에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토와 기투에 대해 공부한 다음 영상이 끝나면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데아 1편에서 우리는 이데아계와 현상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 인간은 이데아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리를, 즉 모든 것의 본질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질, 말의 본질, 무지개의 본질, 침대의 본질 등을 말이죠. 여기서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의 이데아는 무엇일까요? 신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은 즉 목적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생물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목적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계는 향후 2000년 동안 이어지며 인류의 철학 역사를 주름잡습니다. 이를 철학자들은 본질주의라고 일컫습니다. 본질주의의 정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은 즉 목적입니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목적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신이 부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출생 후 현상계에서 인간은 그 목적에 맞게 쓰임새를 가지고 그에 맞게 목적을 사용합니다. 의자의 경우 본질, 즉 목적은 만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인간은 그 목적에 맞게 의자를 만들어 존재시킵니다. 이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것이 실존입니다. 의자의 목적에 맞게 의자를 실제로 존재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질이 먼저일까요? 실존이 먼저일까요? 다시 말해 목적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본질주의에 따르면 본질이 실존을 앞섭니다.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그 본질에 맞게 실존을 창조합니다.
쉽게 말해 목적이 먼저 존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존재를 창조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질주의는 본질인 목적이 먼저 존재해야 실존인 존재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질이 실존에 선행합니다. 2000년 역사를 주름잡던 모든 본질이 있는 곳, 그 이데아계가 임마누엘 칸트를 시작으로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계의 존재를 부정하며 반이데아계 사상이 출현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본질주의의 정반대 논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실존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존은 존재를 뜻합니다. 본질주의와 달리 실존주의는 인간의 목적성을 부정합니다. 즉,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이후 자신이 스스로 목적을 선택해 나가고 자신이 선택한 목적에 따라 인간은 쓰임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구적이며 불변하는 이데아계와는 달리 본질, 목적은 결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본질인 목적은 단지 존재에서 실존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방식에 의해 결정될 뿐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질이 먼저일까요? 실존이 먼저일까요? 다시 말해 목적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실존주의에 따르면 실존이 본질을 앞섭니다. 실존이 먼저 존재하고 그 실존에 맞게 본질이 창조됩니다. 쉽게 말해 존재가 먼저 있고 그 존재에 맞게 목적을 갖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실존인 존재가 먼저 있어야 본질인 목적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합니다. 의자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돌이든 나무이든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앉고 싶을 때 그 돌과 나무에 앉게 되고 쓰임새가 지속되면 우리는 그 존재의 의자로서의 목적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의자의 본질인 목적이 먼저 부여된 상태에서 의자의 실존인 존재를 창조하면 본질주의입니다. 반대로 앉을 수 있는 무엇이든 실존인 존재가 먼저 존재한 상태에서 본질인 목적의식을 부여하면 실존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전 본질인 목적이 먼저 부여된 상태에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실존인 존재를 창조하면 본질주의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태어났던지 간에 실존인 존재가 먼저 존재한 상태에서 본질인 목적을 찾아나가 우리의 쓰임새를 발견하면 실존주의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본질주의는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목적에 맞게 쓰임새를 갖게 되는 것이며 실존주의는 인간의 태어남이 목적이 있어 태어남이 아니라 태어나서 존재한 후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에 맞게 쓰임새를 갖는다는 것이지요. 더 쉽게 설명합니다. 목적을 달고 태어나면 본질주의, 태어나서 목적을 달면 실존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앞으로 돌려보도록 합니다. 이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샤르트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하이데거입니다. 그리고 본질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최종적으로 본질주의와 실존주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주의는 이데아, 즉 이상적 관념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반면 실존주의는 우리가 현재 실존에 살고 있는 현상계에 대한 인식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본질주의는 현상과 괴리를 이루는 관념의 세계에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우리가 실존에 살고 있는 현상계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본질주의가 주장하는 이상적 관념의 세계를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부르며 그 이데아에 가장 근접한 세계관을 창조한 인물이 도미니크 수도회 최대의 신학자 토마스 무어이고 그가 이데아를 본따 창조한 세계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반면 실존주의는 이데아와 유토피아와 같은 유구한 세월 동안 집단 지성이 만든 산물인 기존의 관념을 모두 거부합니다. 우리가 현재 실존에 살고 있는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데아와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꿈꿔서 무엇을 얻겠냐는 물음이겠지요. 본질주의에 따른 이상적 인간상을 플라톤은 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철인은 이데아를 발견한 철학자를 뜻하며 이데아를 발견한 철학자인 철인이 다스리는 정치를 철인정치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많은 학자들이 철인에 가까운 인물로 로마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꼽습니다. 이유는 그의 저서 명상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이미 백그라운드 1권 이데아 편에서 모두 언급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데아를 먼저 보고 오세요. 반면에 실존주의는 모든 가치의 초점을 현실의 실존에 살고 있는 각각의 개인에게 맞춥니다. 지금 현재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요약하자면 본질주의에서 강조하는 철이는 윤리와 도덕성의 최상에 서 있는 인간 유형을 말하며, 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철인을 목적으로 태어난 인간의 유형을 말하므로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인간상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실존주의의 인간상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태어나 실존한 후 자신에 맞는 목적을 찾아 선택하여 추구하는 인간을 말하므로, 실존주의의 인간은 최초 출생 시 가치 중립적입니다. 쉽게 말해 목적 중립적이라는 뜻이지요. 과학의 가치 중립적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나요? 과학은 도덕적 가치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목적을 모릅니다. 태어난 후 목적을 찾아 선택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하는 인간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존주의를 정리합니다. 인간의 본질, 즉 목적은 최초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여 실존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인간의 실존은 인간이 던져진 세상, 즉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의해 규정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이성활동의 산물과는 별개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출생한 인간 역시 가치 중립적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에 출생한 인간은 분명한 목적이 없으며 단지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인 중력의 법칙,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에 맡겨질 뿐입니다. 인간 역시 자연 법칙에 의해 그 모습과 형태가 한정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철인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모습이 한정된 인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정된 지각 능력과 한정된 육체 능력을 갖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육체적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인간은 모든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데아와 같은 관념의 세계는 현상계인 물질 세계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태로 세상에 강제적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드나요? 프로이드의 자기방어 기제에 따르면 이 상태의 인간은 최초에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가 잠잠해지면 다음 단계는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에 따르면 불안한 인간은 고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합니다.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피투와 기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존재다. 하이데거가 한 이 말은 인간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도록 던져져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출생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인간의 특유한 존재 방식을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를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단순히 종족 보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근본 신념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고뇌의 시작은 피투성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되게 자의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로서의 특성을 지닙니다. 이때 사용된 자의의 뜻은 서로 다름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의는 자의입니다. 두 번째 자의는 자의입니다. 피투에서 기투가 되는 다음의 과정을 잘 따라가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은 자신의 자의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세상에 던져집니다. 인종, 성별, 국가, 집안, 능력 등 어떠한 것도 자신의 자유의지는 일체 관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에 의해 목적이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스스로가 목적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피투성은 이러한 불안을 통해 자각됩니다.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고 여기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세계를 자의가 아닌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인간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죽음 또한 피투성을 지님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올바른 목적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포착해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모든 것이 피투된 상태에서 힘없이 굴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피투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조차 피투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의 기초. 그것은 나 스스로가 내 삶의 목적을 선택하여 삶의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투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속에 자의와 상관없이 던져진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자각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포착해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한다. 죽음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던져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피투성을 직면하지만 역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최초로
존재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문제는 한 번 기투를 하면 죽기 전까지 기투만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출생은 피토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토에 머물지 않고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투를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자신의 목적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기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승리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인권운동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어서 자신의 기초로 최선의 노력한 결과가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면 이 또한 관습과 권위에 의해 피토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토에 의해 발생된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기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이 선택한 기투의 결과는 피토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피투에 의해 발생된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기투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이 선택한 기투의 결과는 피토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피투에 의해 발생된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기투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죽음에 의해 피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인간의 특유한 존재 방식이며 이것이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를 끝없이 고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원장님은 태어나고 보니 경상북도 안동군의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는 병에 걸려있고 40kg도 안 되는 허약한 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를 따라 대구의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아버지는 산으로 요양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남인 아버지로 인해 할머니도 함께 한 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누나와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을 목격하면서 자랍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집에 오시지만 잠시뿐입니다. 원장님은 어린이 날을 아버지와 함께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일까요? 원장님의 의지로 바꿀 수 있었다면, 원장님이 선택하여 바꿀 수 있었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장님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투입니다. 공부 이외에는 이 지독하고 지겨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기에 공부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공부로 기투를 하였기에 모든 것이 순탄해졌을까요? 이후에 수많은 피투를 경험하고 다시 기투를 하고 다시 피투가 되고 다시 기투를 하고 지금도 피투가 되고 지금도 기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투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기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한 가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불쌍하고 측은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 왜 나를 낳았냐고 떼를 부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직 인간이 덜 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세상에 던져진 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기투를 하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를 던지기 바랍니다. 던져진 상태에 분노하지 말고 올바른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세상을 향해 분노를 내던지기 바랍니다. 이때의 분노는 화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나의 힘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분노 게이지입니다.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하지만 부디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부디 분노할 일에 분노하여 세상을 향해 나를 내던지는 기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